이제 와서 의미는 없지만 그때 돈 네가 빼돌린 거 맞아요. 넌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구나. 할머니, 왜 울어? 7살 하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명품 백을 든 62세 김순자는 손녀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 구겨진 점퍼에 낡은 리어카. 폐지를 가득 실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40년. 정확히 40년 만이었습니다. 그 얼굴. 주름이 깊어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지만 저 눈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밤새 라면 끓여 먹으며 사업 계획서를 쓰던 순자야, 우리 무조건 성공하자 라고 외치던 박영희.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희도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 아니, 영원 같은 2초였습니다. 영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를 알아본 겁니다. 그 순간 영희의 얼굴에 스친 감정. 분노? 아닙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체념이었습니다. 마치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영희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40년 만에 뭐라고?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물어야 하나? 아니면 미안해라고? 횡단보도 중간. 영희가 멈췄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무언가에 걸린 겁니다. 영희가 힘겹게 리어카를 당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부릉거리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리어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폐지가 오늘 저녁 밥값이라는 걸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명품 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두 굽이 꺾이는 것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켜요. 순자가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두 노인이 함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겨우 인도에 올라선 두 사람. 헐떡이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도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침묵, 40년의 오해, 40년의 원망. 그 모든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단 세 글자. 그런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잘 살았구나. 그 말에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 살았다고? 남편도 있고 회사도 있고 손녀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건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야, 그동안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낡은 점퍼, 갈라진 손, 폐지 가득한 리어카. 40년 전 순자가 내쫓은 사람의 현재였습니다. 영희가 웃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영희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영희야. 순자가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영희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요즘 좀 어지러워서. 영희가 억지로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여보.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연민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 남자가 누군지. 영희가 리어카를 다시 잡았습니다. 가봐야겠다. 영희야, 잠깐만. 순자야. 영희가 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지? 내가 진짜 그 돈 훔쳤는지.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대답, 이제 와서 듣고 싶어? 영희가 리어카를 끌고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순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저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울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었어. 40년 전 두 사람은 친자매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영희가 돈을 빼돌렸어. 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그녀의 남편이라는 것도 모른 채.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봄 22살의 순자와 영희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영학과 동기였습니다. 입학 첫날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새 경제신문을 읽다가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졸업하면 무역회사를 차리자고. 중국이 개방하니까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엔 대박이라고.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뭐가 됐든 같이 가는 거라고. 죽어도 같이라고. 4년 동안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영희는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만나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라면 하나를 반씩 나눠 먹으면서 영희는 꼼꼼했습니다. 숫자 하나, 서류 한 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계와 재무는 영희의 몫이었습니다. 순자는 대담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건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둘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본금이 500만 원 부족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4년을 준비했는데 겨우 500만 원 때문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25살의 남자. 최성우라고 했습니다. 경영학과 2년 선배였습니다. 창업 동아리 교수님께 두 사람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감탄했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5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분 30%만 달라고. 초기 3년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영희는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에게 투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고. 스펙이 아니라. 순자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미심쩍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성우의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영희는 성우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부는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한 푼도 이상하게 쓰이면 그날로 끝이라고.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박영애 씨가 믿음직스럽다고. 그날 영희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직스러움이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 줄. 회사 이름은 순영무역이었습니다. 순자의 순, 영희의 영. 두 사람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첫 사무실은 6평짜리 반지하였습니다. 책상 2개 놓으면 꽉 찼습니다. 여름엔 습기가 차고 겨울엔 난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첫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직물을 동대문 시장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자가 발로 뛰며 거래처를 따냈고 영희가 원가 계산을 해서 마진을 남겼습니다. 3년 후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의 작은 빌딩으로 옮겼습니다. 업계에서 순영무역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약속대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무실에 들러 안부를 묻고 장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성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의심 좀 그만하라고 좋은 사람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4년 차에 시작됐습니다. 영희가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거래처 입금 내역에서 300만 원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확인했는데 분명히 입금됐는데 장부엔 없다고. 순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횡령이냐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건 내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영희는 밤새 장부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처 송금 계좌가 성호의 계좌와 일치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희도 믿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날 밤 영희는 장부 사본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모르니까. 그녀는 장부를 작은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것이 40년 후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유일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성호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달 거래처 입금건에서 300만 원이 누락됐다고 말했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기가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어서 잠깐 다른 계좌로 돌렸다가 넣으려고 했다고. 내일 바로 정정하겠다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성호였습니다.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가 없을 때 만나야 한다고.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성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 자금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조금씩 누적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성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희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송금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영희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 모든 증거가 영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함께한 친구, 라면을 나눠 먹던 친구, 죽어도 같이 가자고 손가락 걸던 친구, 그 친구가 돈을 훔쳤다고. 순자는 영희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성호가 말렸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증거를 인멸할 거라고. 이미 장부도 조작했을 거라고.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영희를 회사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순자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4년간 곁에 있던 친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증거를 들이미는 투자자를 믿을 것인가? 순자는 성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서류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걸, 성호가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영희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순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와 성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돈 5천만 원, 네가 빼돌린 거 맞느냐고.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다고. 영희는 서류를 봤습니다. 송금 내역, 계좌 기록, 자신의 도장이 찍힌 서류.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4년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 동안 같이 밤새고, 같이 굶고, 같이 울었다고. 그런 자신이 돈 때문에 배신한다고 진짜 믿느냐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 좀 하라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그 한마디에 영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순자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나가달라고. 영희는 더 말하려 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제발이라고.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영희는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다시 일하고 싶으면. 영희는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진지하고 친절해 보이는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을 영희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계산. 처음부터 모든 게 계산이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다고. 이 서류 다 조작한 거라고. 성우가 웃었습니다. 증거 있느냐고. 없었습니다. 영희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장부 사본. 그걸 가져오면 됩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자기가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성우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증거냐고. 조작한 장부냐고. 누가 믿겠느냐고. 돈 훔친 사람이 만든 장부를.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영희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4년간 모은 월급도, 퇴직금도, 아무것도. 성우가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와 영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영희의 삶은 그날 이후 산산조각 났습니다. 횡령범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면접도 없이 퇴짜였습니다. 5천만 원 횡령한 사람이라고. 그 나이에 벌써 전과자라고. 전과자도 아니었습니다. 경찰 신고도 안 됐으니까. 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빨랐습니다. 부모님 가게는 이미 몇 년 전에 망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청소 일도 했습니다. 결혼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누가 횡령범과 결혼하겠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났습니다. 허리가 아파 공장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영희는 처음으로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영희는 한 가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집에 숨겨둔 장부 사본.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십 번 이사를 다녔지만 그 장부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글씨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편 순자의 삶은 달랐습니다. 영희를 내보낸 후 회사는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성우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연결해주고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5년 후 성우는 순자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순자는 승낙했습니다. 회사를 함께 키운 동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영희의 배신으로 무너질 뻔한 자신을 일으켜 세운 사람. 순자는 성우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순영무역에서 순자물산으로. 성우의 제안이었습니다. 영자를 보면 자꾸 영희 생각이 난다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순자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영희의 흔적은 회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민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똘똘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손녀도 생겼습니다. 하은이,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남에 사옥을 세웠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순자는 성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반지하 사무실, 라면을 나눠 먹던 밤, 손가락을 걸며 했던 약속, 죽어도 같이라던 그 말. 순자는 꿈에서 깨면 눈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네가 그랬어? 아니라고 해줘. 제발. 하지만 그 대답을 들을 길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순자는 40년을 성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영희는 40년을 누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40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에는 끝이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영희를 만난 날, 순자는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저녁을 먹자고 졸랐지만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 성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점퍼, 갈라진 손, 뼈만 남은 몸, 폐지 가득한 리어카, 그리고 그 눈빛, 원망도 분노도 없던 그 눈빛. 잘 살았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를 만났다고. 성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순자는 그걸 놓쳤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고. 뭐라고 하더냐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폐지를 줍고 있었다고. 40년 만이었다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업자득 아니냐고. 남의 돈 훔친 사람이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횡단보도로 갔습니다. 어제 영희를 만났던 그 자리. 혹시 또 올까 싶어서. 하지만 영희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영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그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다고, 회의도 빠지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성우가 대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순자는 영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영희는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 사는지 모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구청에 갔습니다. 박영희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친구를 찾고 있다고.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순자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62세 박영희, 폐지 줍는 여성, 강남 근처에서 목격. 이 정보만으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순자는 얼마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 쪽방촌. 월세 15만 원짜리 방에서 산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줍는다고. 하루 평균 수입 8천 원에서 1만 원 사이라고. 순자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8천 원. 하루에 8천 원. 자신은 점심 한 끼에 5만 원을 쓰는데 영희는 하루 종일 일해서 8천 원을 번다고. 흥신소 직원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곰팡이 냄새, 어디선가 술 취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은 합판문이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40년 만에 뭐라고? 미안하다고?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잘못했다고? 40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순자가 망설이는 사이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78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 이 동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 찾느냐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박영애 씨를 찾는다고.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영희를 왜 찾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40년 만에 만나러 왔다고. 할머니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희가 맨날 그랬다고. 순자라는 친구 얘기를. 순자는 나쁜 애가 아니야, 속은 거야라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지금 없다고. 새벽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다고. 보통 밤 9시쯤 들어온다고. 순자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자기 방에서. 할머니의 방은 영희의 방보다 조금 넓었습니다. 그래봤자 3평이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보리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영희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번 돈을 거의 약값으로 쓴다고. 간이 안 좋다고.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돈이 없어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냐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피를 토했다고.
그래도 병원 안 가더라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가 봉투 하나를 자기한테 맡겼다고. 혹시 자기가 죽으면 어떤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김순자라는 사람이라고.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글씨체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한 거라고 했다고. 언젠간 순자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희미해진 글씨. 하지만 무엇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40년 전 순영무역의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순자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영희가 빼돌렸다던 5천만 원. 그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적힌 내용은 성호가 보여줬던 것과 달랐습니다. 송금 계좌가 달랐습니다. 날짜도 달랐습니다. 금액도 맞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영희가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난 이 세상에 없거나 아니면 네가 드디어 날 찾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40년 동안 이 장부를 간직했어.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 아니,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너한테도 그 남자한테도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도 사라지더라. 그냥 억울함만 남았어. 나중엔 그것도 무뎌졌어.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 순자야, 난 돈 안 훔쳤어. 너도 이제 알겠지. 근데 이상하게 널 원망하진 않아. 너도 속은 거니까. 그 남자한테. 최성호. 그 사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사람이 꾸민 거야.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난 그날 증거를 가지러 집에 가려고 했어. 이 장부 사본. 근데 그 남자가 막았어.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돈 훔친 사람 말을 누가 믿겠냐고. 그 말이 맞았어. 아무도 안 믿어줬어. 나중에 몇몇 사람들한테 장부를 보여줬어. 다들 고개를 저었어. 위조한 거 아니냐고. 범인이 만든 가짜 증거 아니냐고. 그래서 포기했어. 증명하는 걸 포기했어. 그냥 살았어. 하루하루. 순자야, 네가 이 장부를 전문가한테 보여줘. 필적 감정, 인쇄시기 분석 다 해봐. 그럼 진실이 나와. 이건 40년 전에 만들어진 원본이야. 위조가 아니야. 그리고 내 남편 조사해봐. 그 사람 과거, 우리 만나기 전에 뭘 했는지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진작 찾아갈 걸. 진작 얘기할 걸. 근데 무서웠어. 네가 또 안 믿으면 어쩌나. 그게 더 무서웠어. 40년 동안 딱 하나 바란 게 있어. 너한테 듣고 싶은 말. 영희야, 네가 안 그런 거 알아. 그 한마디. 그거면 됐어.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난 늙었고 병들었고 곧 죽을 거야. 그냥 알아줘. 내가 안 그랬다는 거. 그것만 알아줘. 그럼 됐어. 안녕, 순자야. 잘 살아.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영희는 이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안고 증명할 수 없는 결백을 안고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죽일 뻔했다고. 40년 전에 친구를 죽일 뻔했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가 곧 들어올 거라고. 직접 얘기하라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9시가 됐습니다. 영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11시, 자정, 새벽 1시, 할머니도 불안한 표정이 됐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늦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박영애 씨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라고, 간경화 말기라고, 상태가 위험하다고.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길에서 쓰러졌다고, 행인이 신고해서 구급차가 왔다고, 다행히 신분증이 있어서 연락처를 찾았다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괜찮으냐고.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간경화가 말기까지 진행됐다고. 왜 이 상태까지 병원을 안 왔는지 모르겠다고. 순자는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은 끝났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장은 못한다고. 순자는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영희가 회복실로 옮겨진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떴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 굳은 살이 가득한 손, 40년 전엔 부드럽고 예뻤던 손.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 왜 확인 안 했느냐고. 왜 영희의 말을 안 들었느냐고. 영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성호였습니다. 몇 개는 딸 민지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집에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에게 40년 전 회사 설립 초기 장부 원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법무팀장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설립 초기 장부는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확인하려면 회장님 직접 오셔야 한다고. 순자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영희의 장부가 진짜라면, 만약 성우가 정말 그랬다면, 자신은 40년 동안 원수와 함께 산 것입니다. 친구를 팔아넘긴 원수와.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사 지하 창고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순자는 40년 전 서류 박스를 찾았습니다. 1984년이라고 적힌 상자.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부를 찾았습니다. 40년 전 원본 장부. 영희가 남긴 사본과 비교했습니다. 달랐습니다. 회사에 보관된 장부와 영희의 장부가 달랐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계좌번호도. 누군가 원본 장부를 조작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순자는 두 장부를 들고 필적 감정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가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회사 장부의 일부 숫자가 나중에 수정된 흔적이 있다고, 잉크 성분이 다르다고, 그리고 수정된 필체가 박영희의 필체가 아니라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필체냐고. 전문가가 샘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교할 필체 샘플? 순자는 알았습니다. 누구의 필체를 가져와야 하는지.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성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됐느냐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좀 바빴다고.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걱정했다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성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를 만났다고. 성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가 쓰러졌다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됐다고 했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성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성우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40년 전 일을 왜 갑자기. 순자가 말했습니다. 장부를 봤다고. 성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가 가지고 있던 원본 장부. 회사에 있는 장부와 다르더라고. 성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장부를 바꿨느냐고.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오해하고 있다고. 영희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40년이 지났는데 그 서류를 어떻게 믿느냐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았다고.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장부를 수정한 필체가 영희 것이 아니라고. 감정사가 그랬다고. 성우가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감정이 정확하겠느냐고. 40년 된 서류를.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샘플이 필요하다고. 당신 필체. 성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순자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40년 전 일을 왜 들추느냐고. 다 끝난 일 아니냐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영희는 4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다고. 누명을 쓰고.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으니까.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황만 있을 뿐. 성우가 웃었습니다.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말에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다. 그 말은 영희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왜 영희한테 누명을 씌웠느냐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성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냐고. 투자할 때부터. 영희를 쫓아내고 회사를 뺏으려고. 성우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뺏은 게 아니라고. 내가 키운 거라고.
이 회사는 내가 키웠다고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라고. 나랑 영희가. 당신은 빼앗은 거라고. 성우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대신 회사는 못 가져간다고. 자기 지분이 더 많다고. 법적으로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순자는 멍했습니다. 성우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영희 걱정은 그만하라고. 어차피 얼마 못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곧 다 끝날 거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 믿었던 사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뭘 어떻게 한 거야?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누명, 조작된 장부, 쫓겨난 친구,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민지는 35년 동안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자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내조하며 회사를 키운 사람이라고. 업계에서도 순자 회장 뒤에 든든한 남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연기였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이었다고. 민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에게 증거가 있느냐고 물을 때의 그 눈빛.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낯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전략기획팀 이사. 그게 민지의 직함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1984년 서류 박스를 찾았습니다. 40년 전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민지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바로 보였습니다. 수정 흔적, 몇몇 숫자 위에 덧씌워진 잉크, 지우고 다시 쓴 흔적.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민지는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문서, 서명, 메모, 뭐든 좋았습니다. 인사팀의 요청에서 1980년대 직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입사 서류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투자자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필 서명과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두 필체를 비교했습니다. 장부에 수정된 숫자의 필체와 아버지의 필체. 똑같았습니다. 숫자 7을 쓰는 방식, 숫자 4에 꺾이는 각도, 숫자 9의 동그라미 크기. 전부 일치했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1984년 이전의 기록.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최성호, 1959년생, 서울 출신. 공식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졸업 후 가업을 이어 무역업 시작. 부유한 집안 출신. 하지만 민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졸업 연도와 어머니의 졸업 연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2년 선배라고 했는데 학적 기록상으로는 같은 해에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가업이라는 무역회사.
그 회사의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졌습니다. 1980년대 경제면, 사건 사고면, 그리고 찾았습니다. 1982년 기사였습니다. 젊은 사업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사의 주인공 이름은 최성우가 아니었습니다. 최성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출신 학교가 일치했습니다. 민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성민이라는 청년이 여러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받아 회사를 차린 뒤 자금을 빼돌려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2억 원. 1982년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름을 개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민지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성민, 개명 후 최성우. 1982년에 투자 사기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1984년 순영무역의 투자자로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순영무역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영희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어머니와 결혼한 것도 전부 회사를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민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전부 가짜였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샜다고 했습니다. 영희 상태가 좋지 않다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아낸 게 있다고, 지금 병원으로 가겠다고 순자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서류들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이틀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부은 눈, 초점 없는 눈동자. 민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신문 기사, 투자 사기, 최성민, 개명, 행방 묘연.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고. 1982년에 이미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고. 이름을 바꾸고 우리한테 접근한 거라고. 순자는 서류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속았습니다. 결혼도 사랑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끝내야 한다고. 40년 전에 못 끝낸 걸 이제라도 끝내야 한다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40년 전 범죄였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영희가 보관한 장부 사본, 회사에 있던 조작된 장부,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1982년 신문 기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우는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환 전날 밤 성우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병실 앞에 있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버텨야 한다고. 성우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왔느냐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들, 40년 전 일도 그 이후의 일들도.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처음부터 왜 우리한테 그랬느냐고. 성우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성우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원래는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었다고, 자수성가해서 큰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다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매번 돈이 부족했다고,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드는 대신 뺏기로 했다고, 이미 잘 되고 있는 걸 가져오기로 했다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거냐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순영무역을 처음 봤을 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크게 될 거라고. 두 젊은 여자가 밤새 라면 먹으며 만든 사업 계획서. 그게 진짜였다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고. 그래서 탐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 다 남겨둘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고. 그래서 한 명을 없애야 했다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영희였느냐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더 똑똑했으니까. 장부를 다루는 걸 보고 알았다고. 저 여자는 나를 의심할 거라고. 실제로 의심했다고. 그래서 먼저 없앤 거라고. 순자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영희한테 누명을 씌운 거냐고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한 거냐고. 성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니까.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비즈니스라고.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비즈니스라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자기가 안 그랬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랬을 거라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뭐였느냐고. 40년 동안 함께 산 건 뭐였느냐고. 성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단이었다고. 회사를 갖기 위한 수단. 결혼도 아이도 전부 계획의 일부였다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더라고 했습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진짜 정이 들더라고. 민지가 태어났을 때 진짜 기뻤다고. 손녀 하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진짜 행복했다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멈추지 않았느냐고. 중간에라도 고백하고 용서를 빌 수 있었잖느냐고. 성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 같은 거라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고. 점점 커지기만 한다고. 순자는 울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성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희의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빅, 빅, 빅. 성우가 영희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과 40년 만에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애 씨,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내가 했던 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돈을 훔친 적도 배신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부 내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순자를 속이고 당신을 쫓아내고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40년을 빼앗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모르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영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영희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우가 보였습니다. 영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서.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영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영희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들었어. 다 들었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찾아줘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40년 전에 믿어줬어야 했다고. 왜 그때 확인 한 번 안 했느냐고. 영희가 웃었습니다. 힘겹게.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진실이 밝혀졌잖아. 그거면 됐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40년간 잃어버린 것들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명예. 명예는 이제 필요 없어. 난 곧 죽을 텐데.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영희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40년 동안 바란 게 뭔지 알아?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 영희야, 네가 안 그런 거 알아. 그 한마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네가 안 그런 거 알아.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영희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이 말 들으려고 40년을 버텼나 봐. 성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갈라놓은 두 친구.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성우가 조용히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영희가 불렀습니다. 최성우 씨. 성우가 멈췄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 당신 미워했어. 40년 동안.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해. 지금은 안 미워.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야. 40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 그건 못해. 근데 미워하진 않을게. 그것도 너무 힘들어.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순자와 영희만 남았습니다. 순자가 영희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좋아질 거야.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붙여줄게. 돈은 걱정하지 마. 영희가 웃었습니다. 순자야, 항상 그랬어. 혼자 다 해결하려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40년치 빚이 있으니까. 갚으려면 한참 걸릴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빚 같은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옆에 있어줘. 그거면 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40년 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곤함이었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40년 전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의 투자 사기건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많아 실제 선고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 4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순자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 40년간 함께 살았는데 정말 몰랐느냐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몰랐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친구의 말보다 증거를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영애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순자가 재판정에 앉아 있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그리고 고마워. 40년 동안 진실을 지켜줘서, 나를 원망하지 않아줘서, 다시 친구가 되어줘서,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빚 갚으면서 살게. 얼마가 걸리든.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통유리 너머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영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과 케이크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1년 전 횡단보도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영희가 웃었습니다. 좋다고. 너무 좋아서 꿈인 것 같다고. 영희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지금은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회복 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은 순자가 냈습니다. 영희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신세 지기 싫다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신세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거라고. 40년치 빚이니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영희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영희의 명예도 회복됐습니다. 재판에서 성우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4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억울한 누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업계에서도 영희의 이름이 복권됐습니다. 40년 전 횡령범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사과의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영희는 대부분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40년간의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사과는 받아줬습니다. 순자의 사과. 순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성우가 수감된 후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는 40년간 회사를 함께 키운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지분의 절반은 성우의 것이라고. 순자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회사의 시작은 순자와 영희의 것이었다고. 성우는 사기로 회사를 빼앗은 범죄자라고. 범죄 수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은 순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성우의 지분은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어 몰수됐습니다. 순자물산은 온전히 순자의 것이 됐습니다. 순자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순자물산에서 순영물산으로. 40년 전 처음 지었던 이름. 순자의 순, 영희의 영. 다시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름 변경 기념식에서 순자가 연설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반지하 사무실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꿈을 키웠던 두 젊은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그중 한 명이 쫓겨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도 되찾습니다. 순자는 영희를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서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쫓겨났던 회사, 자신의 이름이 지워졌던 회사, 이제 다시 자신의 이름이 걸린 회사.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순자도 울었습니다. 두 노인이 단상 위에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순자는 영희에게 제안했습니다. 회사에 돌아오라고. 고문이든 이사든 어떤 자리든 좋다고. 원래 내 회사니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늙었다고. 62년을 살았는데 그중 40년을 지옥에서 보냈다고. 남은 시간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으냐고. 영희가 웃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 꿈이 있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뭔데? 영희가 말했습니다. 바다 보면서 사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밖에 바다가 보이는 집. 그런 데서 살고 싶었어. 근데 평생 그럴 형편이 안 됐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영희가 물었습니다. 뭘? 순자가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집 사줄게. 거기서 살아. 영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이미 병원비도 다 내줬는데. 더 받을 수 없다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 빚 갚는 거라고. 40년치 빚이 얼마겠어. 집 한 채로 안 끝나.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진짜 괜찮아. 난 그냥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지. 영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민지한테 맡기면 돼. 그 애가 더 잘할 거야. 난 은퇴할 나이 한참 지났어. 62살이 무슨 회장이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진짜? 진짜 같이 갈 거야? 순자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40년 전에 약속했잖아. 죽어도 같이라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엔 직접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저녁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 평범함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왜? 영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영희가 말했습니다. 다시 찾아와줘서, 진실을 밝혀줘서,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맙지. 40년 동안 기다려줘서, 원망하지 않아줘서. 영희가 웃었습니다. 원망했어. 처음엔. 많이.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안 했으면 그게 더 이상해. 영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망해봤자 내 손에더라. 나만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그냥 놓았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널 살린 거야. 대단하다 진짜. 영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뭔데? 무슨 고백? 영희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누명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 영희가 말했습니다. 네가 보고 싶었던 거.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원망하면서도 보고 싶었어. 미워하면서도 그리웠어. 이상하지? 나를 쫓아낸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믿어준 사람인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옆에 있잖아. 매일 볼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 40년이 보상받는 기분이야.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62살에 다시 만났잖아.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글쎄, 20년? 30년? 영희가 웃었습니다. 30년은 욕심이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몇 년이든 상관없어. 남은 시간 동안 40년치 빚 갚으면서 살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빚 얘기 그만해. 부담스럽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네가 나한테 빚 지어. 그럼 비기는 거잖아.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내가 밥 할게. 네 요리 솔직히 맛없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야, 40년 전에도 그랬잖아. 입맛은 여전하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순영물산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35살의 젊은 CEO. 처음엔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민지는 능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희 장학금. 억울하게 기회를 빼앗긴 청년들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였습니다. 매년 10명의 청년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민지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40년 전 두 젊은 여성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억울하게 꿈을 빼앗겼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방학마다 제주도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하은이는 영희를 영희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영희 할머니, 바다가요. 영희 할머니, 고구마 구워주세요. 영희 할머니, 이야기해주세요. 영희는 하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젊은 여자가 꿈을 키웠던 이야기, 반지하 사무실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이야기,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어느 날 순자와 영희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제주도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온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 다시 만난 것도 횡단보도였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1년 전에.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안 쫓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어. 그런 거.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근데 가끔 생각해. 그때 네가 그냥 지나쳤으면, 모른 척했으면.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 하은이가 물었잖아. 저 할머니 왜 울어요? 라고.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 애 덕분이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1년 전에는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건넜습니다. 지금은 나란히 손잡고 걸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불러?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냥 부르고 싶어서. 40년 동안 못 불렀잖아.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실컷 불러. 평생 불러. 횡단보도를 다 건넌 두 사람이 인도에 섰습니다. 영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도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62세의 두 노인,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분 등. 하지만 눈빛만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꿈을 꾸던 22살의 눈빛.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잘 살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끝까지.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는 따로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의 길을, 한 사람은 지옥의 길을. 이제는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길을. 나란히.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노인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진짜 친구는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실은 40년이 묻혀도 결국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늦게라도 찾아옵니다. 기다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